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시간쯤 뒤인 내일 새벽 1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현안들을 두고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우리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비서실장 등 3실장이 모두 워싱턴에 집결했습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오늘 한미 정상의 만남은 한국 시간 새벽 1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영접한 뒤 1시 15분부터 30분 정도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 오찬 회의에 들어갑니다. 예정됐던 회의 시간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1시간 늦추면서 일종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진의 사전 협상이 있었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과 거친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최우선 가치가 대한민국 국익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요구, 자신들한테 유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저는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기술과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다만 앞서 재미동포와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유례없는 요구를 비롯해 격변하는 국제 통상 안보를 거론하며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등 다방면의 복합 위기와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스타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곧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새 정부 초기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럼 곧 정상회담 열리는 워싱턴 DC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신영 기자. 현재 시간 이른 아침이겠지만 우리 순방단에선 이미 긴장감이 상당하겠어요. 네, 지금 이곳 워싱턴은 25일 오전 7시쯤인데요. 5시간쯤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운명을 건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26일 새벽 1시 15분쯤인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방위비 증액이 꼽힙니다. 지난달 관세 협상에선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와 함께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이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출입 기자들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누가 먼저 꺼내든 북한 관련 대화가 한 번쯤은 있을 거라며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은 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비 투자 계획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특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도 의제로 올라올 수 있어 우리 협상단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한편 양국의 원자력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 간 회담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도착해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조율에도 나섰습니다. 여기에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 총수들도 총출동했는데 한미 협상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미 간 많은 회담 의제들이 사실 이미 조율되긴 했을 텐데 딱 하나 돌발 변수라고 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다른 나라 경우에서 보더라도 워낙 예측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느껴지는 압박감도 상당할 텐데 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 형식의 정상회담을 고수하는 유일한 국가정상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나란히 앉아서 생방송으로 상대국 정상에 돌발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으면서 여러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특히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례 없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주권자들을 최소한 실망하게 하진 않는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우리 정부 역시 국익을 위해 팽팽히 맞설 경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때보다 압박감 있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질문을 피하지 않고 외교 문제뿐 아니라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 시간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먼저 외교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익 중심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1호 기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기내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일본 이시바 총리를 통해 대미 협상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들었다면서 한일 협력으로 우리가 얻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 과거사 문제는 약간밖에 얻지 못했다. 비판적인 지적을 각오했다면서도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부터 강화하고 투트랙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 관계의 근간은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 중국과도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화에 나섰던 지난 2018년보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적대감도 매우 커졌고 또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 정도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결국 남북 평화의 길이 경제 발전이나 국민 불안 해소 등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원색적인 담화에 대해서도 정제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본부장이 그 상명을 보고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제 안정도 누리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국익에 부합한다면 가깝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친중, 형중이 어디 있습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거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거지. 친중, 거기다 뭐 친북, 조선 친러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익을 기준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이 대통령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훨씬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역할을 넓히는 전략적 유연화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쉽게 동의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또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는 조율이 필요함도 시사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를 거점으로 평양은 물론 베이징, 도쿄,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도 적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간 한반도를 넘어 역할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미국 국무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외교수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부담의 분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재정적, 군사적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더 늘리고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6%에서 3.8%로 증액하는 요구안을 저울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면서도 다만 주한미군의 유연화란 표현엔 거리를 뒀습니다.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주한미군의 좀 미래형 전략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끌려 들어가게 둘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역시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 공격기 같은 미군의 첨단 자산 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정부는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당과 달리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내란 수사에 따른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더라도 누가 야당 대표가 되든 일단 당연히 대화할 거란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또 끝까지 국민들 삶의 조건을 더 낮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만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가 돼도 탄핵 반대, 반탄파 당대표가 사령탑에 오르게 된 국민의힘. 이런 야당과 대화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을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라며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인 자신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당대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국정을 다 양자를 다 통합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될 입장이니까. 최근 60%대에서 50%대로 하락한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해선 지지율이 나빠지면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며 자신도 민심을 여론조사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들이 옵니다. 대통령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오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하지만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려면 가끔 태풍도 부는 것이라며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데 최근 논란이 됐던 세제 개편 문제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세금 많이 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금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다가 나라 살림이 망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국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면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우리만 급한 것 같지만 미국이 보기에도 이번 회담엔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통상과 안보 모두에서 주목받는 회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그것도 정상회담 전날 합류한 건 그만큼 급박한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총력전입니다. 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마땅히 와서 제 역할과 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측이 예상 밖의 요구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의 실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등 막후 최고 실력자들을 만난 걸로 보이지만 강 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은 많은 게 걸린 그래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ell, South Korea is such a critical ally for the United States for economic,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geographic reasons. So this is going to be a very closely watched meeting. 미국 주요 언론들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큰 틀이 잡혔지만 세부 논의는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자국에 유리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때 우리의 1번 협상 카드는 조선협력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트럼프가 기뻐할 선물을 갖고 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안보는 더 어렵습니다.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을 크게 증액하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도 난제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맞물려 있는 주한미군 재편 논쟁도 급부상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야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마치 상대를 시험하려는 듯한 돌발 변수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어제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하고 한중 관계 정상화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은 특사단과의 면담 일정을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어제로 옮겨 잡으면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장에 먼저 나타나 한국 특사단을 기다렸습니다. 박병석 특사단장은 물론 김태년, 박정 의원 등 우리 측 특사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중국 측은 당초 오늘 오찬으로 정해졌던 일정을 어제 만찬으로 바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에 맞춰 특사단 면담 자리에 급을 높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中方愿同韩方一道，坚守建交的初心，增进相互了解，深化务实合作。 33년 전인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도 수교의 초심을 거론하며 양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중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중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에서의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개입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반응은 내일 새벽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한국 특사단에 대해 예우를 갖추면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사단은 모레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특사단의 만남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과 검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먼저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지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의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오후 8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반 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과 검찰국 과장, 출입국 본부 실국장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나온 간부도 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 그럼에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참석자 일부가 내란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혹들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지시에 대해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 파견 명단이 실제로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와 관련해선 계엄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고 출국금지 명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범위가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성된 정보로 제한될 정도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실과 심우정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례 없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전 총장. 당시 그 석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따지는 계산법을 내세웠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즉시 항고로 다시 검토를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전례 없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끝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네, 즉시 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대검찰청은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재수감을 했던 사례까지 확인해 놓고도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고 사건을 이어받은 내란 특검이 오늘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를 두고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의 송모 대령이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직후인 12월 4일 새벽 0시 37분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부장검사와 1분 넘게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출동을 준비하던 긴박한 시기에 계엄군과 검사의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송 대령과 박 검사는 단순히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대화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사 파견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석방 경위의 내막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이틀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서 특검은 이번 금요일에 현재까지 드러난 김 씨의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한꺼번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1차 기소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그동안 특검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공천 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넘기는 혐의도 이 내용들이 중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남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요.
그래서 특검은 김 씨를 기소할 때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특검 내부에선 고심이 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2차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견과 어쨌든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좀 더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오늘이 구속 후 4번째 조사였는데 기소 전에 추가 조사도 더 있을까요? 네,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오늘 조사는 오후 4시 40분쯤 끝났습니다. 특검은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씨는 오늘도 대체로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김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오늘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신문이 남았기 때문에 특검은 오늘 수요일 김 씨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재판에 넘길 혐의와 적용 법률을 정리할 예정인데요. 김 씨 측은 건강 상태에 따라 불출석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이 시작돼도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이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비공개 착수 보고가 있던 날 양평군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 정보를 열람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최은순 씨 출석 조사도 임박했던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앞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앞서 특검에 포착됐죠. 그 9시간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 한강공원 주차장. 지난달 15일 오후 이곳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그의 측근 차모 씨가 만나 증거를 없애려 한 모습이 순직해병 특검 수사관에게 포착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검은색 차량 뒤에서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놓고 두 사람이 마구 짓밟고 있던 겁니다. 찌그러진 휴대전화는 내장된 배터리가 일부 파열돼 연기까지 피어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와 측근 차모 씨는 자신들이 발로 밟아 파손시킨 휴대전화를 이곳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측근 차 씨, 그리고 차 씨의 아내 등과 함께 차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져온 최신형 휴대전화로 유심을 바꿔 끼고 기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옮겨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배우자가 쓰는 휴대전화인데 여기 있는 전화번호 등을 새 휴대전화로 옮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근처 생활용품점을 들러 새 휴대전화에 맞는 케이스를 구매한 뒤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증거인멸 시도가 9시간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다만 이들의 행적은 앞서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이 전 대표의 숨겨둔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있던 특검 수사관의 잠복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종호가 2025년 7월 10일 우리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에 측근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파손된 휴대전화를 확보한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데이터 복원에 나서는 한편 측근 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논란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출근 저지에 나섰습니다. 김 관장은 자신이 틀린 말 하나라도 했는지 제대로 알아보라며 후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광복회 회원들의 항의 방문 닷새 만에 독립기념관으로 출근한 김영석 관장을 독립유공자 후손 등 50여 명이 막아섭니다. 독립기념관장 자격 없는 김영석을 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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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한다!
김 관장은 자신의 퇴진을 촉구하며 엿새째 관장실 앞을 지키고 있는 유공자 후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위원회를 읽어봤다고요.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 앞서 8.15 경축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두 아들이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다고 주장한 건데, 하지만 유 의원은 아들들에게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전체적인 뜻도 과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게 윤봉길 기념사업회와 유공자 후손들의 지적입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김 관장이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관장은 사과나 해명 없이 30분 정도 대치하다 결국 독립기념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들과 시민들은 김영석 관장이 퇴진할 때까지 출근 저지 운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재차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김 관장의 발언이 대통령 생각과 배치된다고 밝혔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의 김영석 사태를 막겠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매뉴얼이 있는데도 공사를 하다가 폭우에 휩쓸린 걸로 추정되는데, 올해 맨홀에서 숨진 노동자만 7명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 한 남성이 다급한 듯 맨홀 안을 들여다보고 다른 남성은 맨홀에 사다리를 밀어넣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이 맨홀 안에서 하수도 보수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서구청과 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소방대원 등 70여 명이 수색했지만 실종 남성은 신고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인양됐습니다. 작업이 한창이던 맨홀이 있는 현장입니다. 노동자는 이곳에서 작업 중 실종돼 인근 빗물 펌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을 하지 않는 매뉴얼이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에서 6시부터 수도권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고, 강서구에는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31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예측에 대한 위험 요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소홀했던 면이 있지 않나. 안전관리를 맡는 감리 직원은 사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감리업체 측은 현장이 여러 곳이라 감리 담당 직원이 모든 곳에 갈 수는 없다고 했고, 강서구청 측은 안전관리를 겸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서구청 측은 또 작업을 시작할 때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며 4명은 대피했지만 1명이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맨홀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가 작년 한 해 6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7명입니다. 나흘 전 서울시가 방지 대책도 내놨지만 폭염 속 질식 사고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4년) 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 씨가 절연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면장갑과 목장갑을 겹쳐 끼고 혼자 전봇대에 올라 일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하청업체에 일감을 줬을 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최근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 정한술 기자입니다. 2021년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김다운 씨가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봇대에 올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 김다운 씨가 올라가 있던 바로 그 전봇대입니다. 작업 중이던 김 씨는 22,000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에 감전됐습니다. 김 씨는 온몸에 큰 화상을 입고 19일 뒤 숨졌습니다.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김 씨 혼자 투입됐고 절연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손에 끼고 있던 건 면장갑과 목장갑 2겹이 전부였습니다.
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놓았던 39만 원짜리 절연 장갑을 지급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책임 규명은 요원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전의 지위를 두고 안전관리 의무를 지닌 도급인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발주자에 불과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김다운 씨 유족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한전은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한전은 김다운 씨가 투입된 작업을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을 하청이 아니라 원청인 한전이 다 가지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최종 책임은 한전이 져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전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감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 양식장에서 이주 노동자 2명이 감전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4일 포스코 ENC 고속도로 공사장에서는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포스코 ENC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면 전기 지식이 풍부한 기술자가 양수기를 다뤄야 하며 젖은 손은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전된 노동자는 비숙련 계약직이었고 목장갑만 끼고 있었습니다. 고 김다운 씨 사고와 판박입니다. 요즘 또 이런 산재 관련 사고나 다운이와 비슷한 사고가 나니까 제가 뉴스를 아예 못 보게 또 이걸 보면 다운이 생각나고. 산업재해는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출근했다 사고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는 해마다 80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내일 선출되는데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 후보가 탄핵 찬성파까지 힘을 합치자며 통합을 강조한 반면 장 후보는 선명성을 보다 강조하며 윤 어게인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같은 반탄파로 분류됐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 하지만 결선 투표를 앞둔 두 후보의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주말 찬탄파 안철수 후보와 만나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더니 마지막 TV 토론회에선 한동훈 대 전한길,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윤석열 절연을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죠. 찬탄파까지 포용하는 통합론을 내세운 건데 탈락한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지지층까지 흡수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안철수 후보 또 조경태 후보 누구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동혁 후보를 밀고 있는 윤 어게인, 전한길 씨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결선에서만 김문수가 됐다면은 그 안철수하고 조경태 친한파 애들이 전부 다 그 김문수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 반면 장동혁 후보는 반탄파로서의 선명성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아직도 그 분노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끌어안고 저는 여기서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찬탄파를 배제하면서 아스팔트 99 또는 윤 어게인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밖에 있는 분들 중에 우파 시민 그 어떤 분들과도 저는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달라며 우회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장동혁 후보 편에 선 극우 유튜버들은 김문수, 한동훈의 야합이라며 마지막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아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고 온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소위 오너일가 등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움직였던 국내 기업 이사회에 변화의 틈이 생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표결조차 하지 않았는데 핵심 쟁점인 집중투표제가 뭐길래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건지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도 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경제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정말 집중투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까요?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3명의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가정해보죠. 대주주가 주식을 300주, 소액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주식 수대로 의결권이 주어지니까 대주주는 300표, 소액주주는 100표를 갖습니다. 대주주표가 더 많다 보니 지금까지 늘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뽑아왔습니다.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대주주의 거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집중투표제입니다. 의결권이 한 주당 3표로 늘어나서 대주주는 900표, 소액주주는 300표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의결권을 한 이사한테 몰아서 집중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3명 모두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로 꾸려졌지만 집중투표제 하에선 소액주주가 C이사에게 300표를 모두 던져준다면 C이사도 선임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회가 다양해지고 대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회에 독립적인 이사분들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이런 것.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보편화됐고 한국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재계는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 장치도 마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배인죄 개선도 요구했는데 정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새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된 유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유학생의 한국인 친구가 제보해 왔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어학당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우리은행 계좌입니다. 8월 4일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으로 2만 원이 자동이체됐다고 나옵니다. 이번이 7번째. 지금까지 14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My friend told me that the bank took through the monthly amount. I was so surprised. 올해 초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때 주택청약통장이 개설된 겁니다. 한국어도 아직 서툰데 1순위 조건이나 가점제 같은 청약 개념은 알까요? They maybe said something about 주택, but I don't understand at all because I don't know Korean from the beginning. So I just signed it. 이런 유학생은 더 있었습니다. 같은 어학당 친구들끼리 확인해 봤더니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온 유학생도 매달 2만 원씩 우리은행 청약통장에 납입해 온 겁니다. I thought that it was needed to open the account. 하나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 대학원생은 지난해 3월 자기 명의로 청약통장이 개설됐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러 갔더니 은행원이 대부분 한국어로 설명하면서 영어는 주로 서명하라고 할 때만 했다고 했습니다. Most of the English was sign here, phone number here, name here, sign here, things like that.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유학생들에게 주택 청약통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어 중도 해지해도 이자율이 좋아 권유한 것이지 강제로 가입시킨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환율 우대되는 상품이라 외국인들한테 더 유리하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유학생들 말과 다릅니다. 단기 유학생들은 군대에서 이제 청약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집값은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나.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배송기사에게 대체 인력 비용, 이른바 용차비를 떠넘기는 쿠팡의 불공정 조항 보도해드렸죠. 택배 없는 날에도 쿠팡의 로켓 배송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쓰러져 119에 실려가고도 용차비 부담에 다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대리점들은 이 모든 건 배송률을 못 채우면 구역을 날려버리는 본사의 클렌징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제기동, 쿠팡에선 614 라우터라 불립니다. 614 라우터 AD 구역은 박경민 씨, BC 구역은 이나무 씨 담당입니다. 박경민 씨가 배송 중 골절상을 입자 대리점은 대체 인력, 용차를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자 대리점은 이나무 씨의 휴무도 하루 줄였습니다. 옆에 하시는 분이 뭐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는 걸 용차비로 다 내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거를 난 못하겠다, 저 이틀 쉬어야겠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박경민 씨 사고 닷새 뒤 이나무 씨도 배송 도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119에 후송됐습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고 외래 진료를 잡았지만 용차비가 아까워 제때 가지 못했습니다. 용차를 써야 되는데 그거 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아예 다음에 평일날 쉴 때 뭐 가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딜레이를 시킨 거거든요. 결국 3주 뒤 다시 119.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이 상태는 악화됐고 끝내 심장판막을 교체하는 큰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수술하시는 거 회원분이 그때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택배한다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당장 수술비 800만 원이 급해 대리점에 밀린 수수료 1000여만 원을 정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해 빚까지 내야 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용차비 정산이 돼야 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제 돈을 다 까는 거야 그냥. CJ 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계약서엔 용차비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2021년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면서 불공정 약관을 없앤 겁니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대리점은 전국 500여 곳. MBC가 확보한 쿠팡 대리점 계약서 10건 중 8건에 용차비는 배송기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리점들은 쿠팡 본사의 배송구역 회수, 이른바 클렌징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할당된 배송률을 채우지 못하면 언제든 구역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클렌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쿠팡 자체에서 그렇게 하질 않으면 저희가 왜 다치신 분한테 용차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쿠팡 CLS에서 라우터를 클렌징 시키면 저희는 그럼 라우터 날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쿠팡은 언제든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쉬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에도 멈추지 못한 노동. 쿠팡 614 라우터에서 그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다시 K산업, 오늘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봅니다. 1970년대 포니로 처음 수출길에 오른 우리 자동차 업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이 자율주행 자동차 위주로 급속히 재편돼가는 지금, 우리 업체들은 뒤처져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인데요. 오혜정 기자가 자동차 업계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바짝 따라붙자 차 스스로 속도를 올립니다. 장애물과 보행자를 피하는 건 기본. 평소 주차하던 위치를 기억해 그 자리에 주차합니다. 이렇게 두 손과 두 발을 뗀 상태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해 알아서 안전하게 주차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로 변경 기술 등이 이제 추가되면 자율주행 기술이 근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결정하는 자율주행 2단계. 세계 시장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매표소에서 멈춰선 자동차. 운전자가 매표소 직원에게 인사를 마치자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That was 100%. I didn't touch anything. As soon as she said have a good day, it's like she very slowly took off. 인공지능이 상황을 보고, 듣고, 판단한 뒤 스스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자동차가 혼자 고객을 찾아가는 무인 배송. 운전자 없이 시내를 누비는 무인 택시까지 자율주행 4단계는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It's not that Tesla Full Self-Driving will be equal to humans in safety. It will be ultimately 10 times safer than a human. 1960년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처음 시동을 건 우리 자동차 업계. 1976년 첫 고유 모델 포니가 중동과 중남미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반세기 만에 세계 시장 3위에 올랐습니다. 내연기관에서 급성장해 전기차까지는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에는 뒤처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비소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서스펜션이나 배터리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SDV 기술. 선두 테슬라를 샤오펑, 니오, 리오토 등 중국 기업들이 추격하고 있지만 우리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전동화 이런 쪽에는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SDV 기술력 개발은 큰 경쟁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업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신진 업체들이 아예 설계 자체가 다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주도하며 벤츠, BMW 등 기존 강자들이 나란히 뒤처진 겁니다. 고객 가치를 높이고 AI 러닝 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도 2분기에 정식으로 첫 차에 적용되면서 그나마 미국 관세 협상에서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 한숨을 돌렸지만 기술로는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시장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전환을 위해 뒤처진 소프트웨어를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업계에 던져져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의 한 해저 탄광에는 한꺼번에 수몰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130여 명의 시신이 그대로 묻힌 채 남아있는데요. 83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 탄광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유골입니다. 모두 3점으로 가장 긴 건 약 42cm에 달합니다.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갱도 안에 희생자 4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흩어져 있었으며 이 중 일부를 수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이었던 조세이 탄광은 지난 1942년 2월 3일 해저 갱도가 무너지면서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탄광 안에 있던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 전원이 수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탄광 회사가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희생자들의 시신은 갱도 속에 묻힌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기업들의 면죄부를 줄 때 유해 발굴에 나선 건 일본의 시민단체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본 시민들로부터 5천만 엔, 우리 돈 4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십시일반 기부받아 수중 탐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43m 깊이 바닷속을 수차례 뒤져 이번 달 초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마침내 오늘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한 겁니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에 일본 정부도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どういうことが必要かということは政府が責任を持って判断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탄광 내부를 본격적으로 수색할 예정이어서 추가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미국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팀 내 역할 변화를 시사하며 주장 변경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LAFC 입단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손흥민. 홍명보 감독은 미국 원정 2연전 명단에 손흥민을 공격수 포지션으로 선발했는데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표팀 주장을 계속 맡을지를 놓고 묘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뭐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 뭐 그런 결정을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2018년 9월 벤투 감독 시절 이후 7년간 최장수 캡틴을 맡아왔지만 주장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풀이됩니다.
홍 감독은 또 손흥민의 경험과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 팀 내 역할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냐가 전 손흥민 선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자리하게 되면서 공격 조합이 더 궁금해지는 가운데 홍 감독의 구상도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번 명단엔 독일 태생의 혼혈 선수 카스트로프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강한 압박과 투지가 강점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대표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월드컵 모의고사 격인 미국, 멕시코와의 원정 평가전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은 파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표팀 합류 가능성만 점쳐졌던 독일 태생 혼혈 카스트로프를 전격 발탁했습니다. 젊지만 이미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꾸준하게 성장해온 선수입니다.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를 둔 22살의 카스트로프는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2022년부터 분데스리가 2부에서 경험을 쌓았고 올 시즌엔 1부 메넨글라트바흐에 입단해 오늘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홍 감독이 유럽에서 직접 경기를 지켜보며 눈독을 들여온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소속을 옮기면서 태극마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쟁심과 적극적인 압박은 팀 동료들도 인정하는 강점입니다. Wer fehlt als erstes gesperrt? I think Jens Kastrop. Jens? Jens. Because he's very aggressive. Muss er mich nennen? Ja, komm, ich nehme mich. 대표팀의 취약 포지션인 만큼 홍 감독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파이터적인 성향의 선수고요. 아주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형이 좀 다른. 최근 출전 기회가 줄어든 황희찬은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대표팀은 다음 달 1일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멕시코와 차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축구 기대주인 14살 이승수 선수가 유럽 유스 스매시 대회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15세 이하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에게 3게임을 연달아 내주고 5번째 게임에서도 매치 포인트에 몰린 이승수. 하지만 벼랑 끝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위기를 헤쳐나오더니 반격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3대3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마지막 7번째 게임도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졌는데 6대6 듀스 상황에서도 매서운 공격을 몰아쳤고 2점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결국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14살인 올해 벌써 국제대회에서 5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네요. 뒤에 열린 남자 단식 결승전에선 손에 꼽히는 명경기가 연출됐습니다. 스웨덴 홈경기 무대에서 결승에 오른 메레고르가 세계 1위 중국의 린스둥을 상대로 분전하면서 마지막 7세트에서 10대9로 경기를 끝낼 기회를 잡았는데요. 메레고르의 엄청난 스매시를 린스둥이 끈질기게 받아내고 또 받아냅니다. 중계 카메라를 벗어날 정도로 강력한 스매시를 꽂아 넣어도 묘기처럼 받아내며 엄청난 랠리가 이어졌는데 결국 린스둥의 반격이 빗나가며 메레고르가 대이변을 연출합니다. 유럽 선수 최초의 스매시 대회 우승으로 홈팬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네요. 오늘 아침 수도권 지역은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며 무더위만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영동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해제된 상태인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1도, 대전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아직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영남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